검붉은 먹물이 당나무 종이 위로 거칠게 튀어오르며 기괴한 궤적을 그려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형상과도 같았다. 한서윤의 손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붓을 놀리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동공은 찢어질 듯 확장되어 종이 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붓끝이 갈라져 거친 선을 남길 때마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고 심장 박동은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져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멈춰라, 제발 멈춰라, 이 저주받은 손모가 라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지만 붓을 쥔 오른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기어이 화폭의 마지막 빈 공간을 시뻘건 화염의 형상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먹을 갈던 벼루에는 이미 물이 말라버렸고 서유는 급기야 자신의 입술을 깨물어 맺힌 붉은 선혈을 붓끝에 적셔 그림 속에 점을 찍으니 그것은 마치 불타는 마을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절한 눈동자가 되어 캔버스 위에서 번득였다. 방 안 가득 진동하는 비릿한 피냄새와 묵향이 뒤섞여 구역질을 유발하는 가운데 마침내 붓이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지자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완성된 그림 속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붉은 혈을 날름거리는 화마에 집어삼켜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뒤편 텃밭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한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달래였다. 달래는 차가운 땅바닥에 오른쪽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밭을 매다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성하여 땅바닥에 절을 하는 미친 종년으로 보였을 테지만 그녀의 귀 속으로 파고드는 소리는 실로 끔찍한 아비규환이었다. 땅속 깊은 곳 바위 틈새가 억눌린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는 소리, 지하수가 끓어오르며 내는 기포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는 듯한 다급한 움직임이 그녀의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제발 지나가줘. 달래는 흙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지만 땅이 전해오는 경고는 명확하고도 잔혹했는데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밭주인인 늙은 김씨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다가와 인연이 또 일은 안 하고 땅바닥에 처박혀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며 그녀의 등을 후려쳤다. 달래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매질의 아픔보다 더 큰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김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대피해야 해요. 어르신, 땅이 뜨거워요. 땅 밑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혀를 차는 비웃음과 멸시 어린 시선뿐이었다. 서유는 방구석에 처박힌 그림을 찢어버리려 했으나 손이 덜덜 떨려 종이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그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곧 닥쳐올 확정된 미래임을 그의 본능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번 홍수 때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자신의 손은 물에 잠긴 마을을 그렸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려 했으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으며 결국 그림 속 장면 그대로 수많은 이웃이 물귀신이 되어 떠내려갔던 참혹한 기억이 뼈에 사무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앙을 부르는 화가라며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그림을 그려서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어 그를 마을에서 내쫓으려 했으나 갈 곳 없는 그는 쥐 죽은 듯이 숨어 살며 붓을 꺾으려 수없이 시도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재앙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손에 억지로 붓을 쥐어주었고 이번에는 물이 아닌 불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케 했다. 도망쳐야 한다.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서유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방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눈부시게 맑은 가을 하늘과 평화롭게 곡식을 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자 현실과 환영 사이에 괴리감의 현기증을 느꼈다. 저 멀리 정자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아낙네들의 평온한 일상이 곧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인 듯했다. 마을 중앙 장터로 달려나간 서유는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는데 불이 납니다. 모두 뒷산으로 피하세요. 당장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합니다. 라는 그의 절규는 시끌벅적한 장터의 소음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푸죽간을 지나던 덩치 큰 사내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는 서윤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이 재수없는 환쟁이 놈이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지난번에는 물난리가 난다고 굿을 하더니 이번에는 불이냐?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라고 조롱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며 저놈이 나타나면 멀쩡하던 날씨도 굳어진다니까. 아예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야 해. 라며 저기를 드러냈고 서유는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목을 베어도 좋소. 하지만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 당신네들 처자식까지 모두 불에 타 죽는단 말이오. 라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 처절한 외침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누군가가 던진 썩은 무조각이 서윤의 이마에 맞고 깨지면서 군중들의 폭소가 터져나왔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모멸감과 무력감에 치을 떨며 흙바닥을 긁었다. 그때 군중 틈을 비집고 흙투성이의 달래가 튀어나와 서윤의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귀를 대더니 쏘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는데 오고 있어요. 바로 미치예요. 땅이 숨을 멈췄어요.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서유는 고개를 들어 달래를 바라보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전율을 읽어낼 수 있었다. 미친 화가와 미친 종년이 나란히 엎드려 재앙을 예고하는 광경은 사람들에게 그저 기이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으나 달래는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선비님 들리시죠? 땅속에서 바위들이 부딪혀 우는 소리가 들리시죠? 어서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라고 애원했다. 서윤은 달래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떨림을 통해 그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생면부지의 이 천한 소녀만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기묘한 연대감이 피어올랐다. 자네도 그것이 느껴지는가? 서윤의 떨리는 물음에 달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순간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었기에 사람들은 지나가는 마차의 진동이라 여겼으나 곧이어 우물가의 물통들이 쓰러지고 기와지붕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장터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서윤이 그림에서 보았던 그리고 달래가 땅속에서 들었던 그 재앙은 예고도 없이 현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으니 마을 뒷산의 바위가 굉음을 내며 쪼개짐과 동시에 땅 밑에 매설되어 있던 유황 광맥이 지열과 만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다. 쿠광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마을 어귀의 땅이 솟구쳐 오르며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평화롭던 가을 하늘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으나 갈라진 땅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와 화염은 순식간에 초가집들을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서유는 멍하니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그림 속에 있던 그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서 실사판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달래는 넋을 놓고 있는 서윤의 팔을 잡아 끌며 이쪽이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뛰어야 해요. 라고 소리쳤는데 그녀는 눈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진동이 덜한 곳, 즉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길을 발바닥의 감각으로 찾아내고 있었다. 서유는 달래에게 이끌려 연기 자욱한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곳곳에서 불타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아비규환이 끊이지 않았다. 갓난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여인, 불붙은 옷을 입고 뒹구는 노인, 탈출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가축들이 뒤엉켜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서유는 달리면서도 붓을 쥐었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톱 밑에 낀 먹물 자국이 마치 타다 남은 잿더미처럼 보였고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이 재앙을 불러온 원흉인 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달래의 작고 거친 손이 그의 손목을 부서져라 꽉 잡고 놓지 않았기에 그는 그 손에 의지하여 삶의 의지를 다잡으며 불길 속을 헤쳐나갔다. 두 사람이 간신히 마을 외곽의 안전한 언덕으로 피신했을 때 마을은 이미 거대한 화로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가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어두웠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타오르는 고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옆에서 달래 역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을린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다. 어찌하여 아무도 믿지 않았단 말인가. 서윤의 입에서 탄식 섞인 중얼거림이 흘러나오자 달래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불타는 마을을 응시하고 있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게지요. 편안한 거짓이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하니까요. 달래의 말은 천한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뼈가 있었고 서유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땅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여전히 남아있는 미진을 느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막을 뿐이죠. 선비님의 붓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 불길을 피해 언덕으로 올라온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서 분노로 바뀌어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저 놈이다. 저 저주받은 화가놈이 불을 지른 게야. 누군가 소리치자 집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화살은 정확히 서윤을 겨냥했다. 웅성거림은 곧 살기등등한 고함으로 변했고 몇몇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변명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눈을 감고 다가올 폭력을 기다리려 했으나 달래가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서며 양팔을 벌렸다. 물러서세요. 이분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구하려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미리 알고 소리쳤던 유일한 분이라고요. 작은 체구의 소녀가 뿜어내는 기백에 사람들이 잠시 주춤했으나 분노한 군중의 광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였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을 탄 관군들이 들이닥치며 멈춰라, 관아에서 나왔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달래는 서윤의 옷깃을 잡아채며 숲속으로 이끌었다.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저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서윤은 이 낯선 소녀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불타는 마을과
분노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두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피로 그린 풍경 속에서 피어난 기구한 두 운명의 첫 만남이었다. 검게 타버린 마을의 폐허 위로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는데 빗물은 잿더미와 섞여 검은 흙탕물이 되어 흘러내렸고 그 위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살점을 뜯어먹고 남긴 뼈대처럼 앙상한 석가래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는데 이 참혹한 풍경을 비단 가마 안에서 내려다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현감 조관웅이었다. 그는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린 채 쯧쯧 땅의 기운이 불길하니 이런 병고가 생기는 법이다. 재수가 없으려니 천한 것들이 모여 사는 곳에 불벼락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혀를 찼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비릿한 계산 속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조관웅의 옆에서 굽실거리는 이방인 나리 보시다시피 마을이 전소되어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 땅을 관아 소유로 귀속시키고 새로운 별장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르자 조관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펼쳤다.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같구나. 불에 탄 땅은 기운이 세다고 하니 흙을 덮고 그 위에 누각을 세우면 나의 앞길도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야. 당장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았고 오직 권력을 향한 탐욕만이 폐허 위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숲속 깊은 곳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던 서유는 빗물에 젖은 옷을 떨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난밤의 충격과 탈진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달래는 서윤의 이마에 물에 적신 천을 올려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간호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숲을 뒤지는 관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찾아라. 그 화쟁이 놈을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사또의 언명이다. 숲을 울리는 고함 소리에 달래는 서윤을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세요. 선비님,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서윤은 눈을 뜰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나를 두고 가라.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다. 서윤의 힘없는 목소리에 달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을 어깨에 걸쳤으나 며칠을 굶은 소녀의 힘으로 건장한 성인 남성을 부축하기란 역부족이었다. 그때 덤불이 거칠게 헤쳐지며 횃불을 든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 서윤을 덮쳐 거칠게 포박했다. 달래가 안 돼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라고 외치며 병사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으나 무자비한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멀어지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달래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으나 빗소리에 묻혀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관아의 지하 감옥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곳이었는데 서윤은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조관웅이 들어왔는데 그는 코를 막으며 서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바로 그 귀신 들린 붓을 놀린다는 화공이냐. 조관웅의 거만한 물음에 서윤은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으나 조관웅은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서윤이 그렸던 불타는 마을 그림을 꺼내어 바닥에 던졌다. 이 그림을 보아라. 네가 그린 대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람들은 네가 저주를 걸었다고 믿고 있지. 내가 지금이라도 너를 저 밖으로 내동댕이 치면 넌 성난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것이다. 조관웅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인자한 사람이니 내게 기회를 주겠다. 내 운명을 그려라. 내가 언제쯤 한양으로 올라가
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을지, 내 앞길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쌓일지 그려내란 말이다. 서유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 부순 욕망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다. 나는 그저 다가올 비극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내뱉었으나 조관웅은 서윤의 뺨을 후려치며 비극이든 희극이든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곧 권력이다. 네가 붓을 들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옥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 시각 달래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복구가 아닌 파괴의 현장이었다. 관아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불타버린 집터에 잔해를 치우기는커녕 그 위에 흙을 덮고 거대한 주춧돌을 박아넣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마을 뒷산 아래 가장 지반이 약한 곳이었다. 달래는 땅바닥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우웅, 우웅, 우웅 하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억지로 덮어버린 흙더미 아래서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대지의 비명이었고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을 때마다 땅속의 빈 공간들이 위태롭게 울리고 있었다. 거기 멈추세요. 그곳에 돌을 놓으면 안 돼요. 땅이 비어 있어요. 무너진다고요. 달래는 공사 현장으로 뛰어들며 인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으나 감독관은 채찍을 휘두르며 이 미친년이 어디서 재수없게 회방이야. 당장 끌어내. 라고 소리쳤다. 인부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내동댕이 쳐진 달래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으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땅이 전해오는 붕괴의 전조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관웅이 짓고 있는 저 화려한 누각이 완성되는 순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집안이 무너져 내려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임을. 하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흙 묻은 소녀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서유는 감옥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환영을 보았는데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벽에서 스며 나와 그를 원망하는 듯했고 자신의 손이 피로 물들어 썩어 문드러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냥 그려버릴까? 그가 원하는 대로 거짓된 부귀 영화를 그려주고 이곳을 나갈까? 약해진 마음 틈새로 타협의 속삭임이 비집고 들어왔다. 붓을 잡아 미래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짓으로 그를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붓을 잡으려 할 때마다 손끝이 불에 대인 듯 뜨거워지며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그는 붓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화가로서의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며 그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저주받은 능력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벽에 머리를 찌으려던 찰나 어디선가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세하고 떨리는 음색이었으나 두꺼운 감옥벽을 뚫고 들어와 서윤의 귓가에 명징하게 꽂혔다. 그것은 잘 다듬어진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풀잎을 말아부는 듯한 투박하고 거친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인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달래였다. 관아 뒷담벼락 개구멍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버들피리를 불며 갇혀있는 서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피리 소리는 살아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땅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윤은 벽에 귀를 대고 그 소리에 집중했는데 신기하게도 피리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옥죄어오던 공포와 죄책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그 소리는 서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달래는 밤새도록 피리를 불었고 손가락이 얼어터지고 입술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으니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위로이자 무언의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조관웅이 다시 감옥을 찾았을 때 서윤의 눈빛은 전날과는 달라져 있었다. 퀭하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고 구부정하던 어깨는 펴져 있었다. 생각은 좀 해보았느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붓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선택하라. 조관웅의 재촉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난밤 달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그리고 지금 밖에서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재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관웅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겠습니다. 사또께서 원하시는 그 찬란한 미래를 제 붓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조관웅은 크게 웃으며 무릎을 쳤다. 진작 그럴 것이지. 여봐라, 당장 이 화공을 내 별채로 옮기고 최고급 붓과 먹을 대령하라. 그러나 조관웅은 알지 못했다. 서윤이 말한 찬란한 미래가 그의 탐욕을 채워줄 그림이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줄 잔혹한 진실의 기록이 될 것임을. 서윤은 감옥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젖은 흙내음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달래의 냄새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기다려라. 내 붓끝으로 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고 네가 듣는 그 땅의 비명을 세상에 알리리라.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먹물 속에 칼을 숨긴 투사가 되어 탐관오리의 심장부를 겨누기 위해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한편 관아 담장 너머 숲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윤이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다시 땅에 귀를 대고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주렴. 땅아, 조금만 더 버텨줘. 우리가 반드시 널 숨쉬게 해줄게. 붓을 든 자와 땅을 듣는 자, 두 사람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조관웅의 별채 안뜰은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나 서윤에게 그곳은 단지 비단으로 감싼 감옥에 불과했다. 최고급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가 매 끼니 상에 올라왔지만 서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음식 맛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듯한 껄끄러움과 죄책감뿐이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감돌았고 책상 위에는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최상품 붓과 벼루, 그리고 순백의 화선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서윤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으나 차마 종이 위에 선을 긋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멈추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여전히 불타는 마을의 참상과 굶주린 이웃들의 울음소리가 생생한데 눈앞의 백지 위에는 탐관오리의 헛된 영광을 그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려라, 그려야만 한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칼을 가는 과정이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붓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는데 그것은 조관웅이 원하던 화려한 누각의 기둥이 아니라 마치 땅을 뚫고 나오려는 날카로운 창검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그는 분놀림 하나하나에 살기를 담았고 먹의 농담, 농담 속에 저주를 숨겨 넣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조관웅이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래, 작업은 잘 되어 가느냐? 내 웅대한 기상을 담기에는 종이가 너무 작지 않더냐? 조관웅이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묻자 서윤은 붓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나으리의 덕망이 워낙 높고 깊어 감히 붓으로 다 담아내기가 송구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제가 가진 재주를 총동원하여 나으리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서윤의 아부 섞인 말에 조관웅은 껄껄 웃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래야지. 내 이번 생신 잔치 때 한양에서 고위 관료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들 앞에서 이 그림을 공개하여 나의 위엄을 만천하에 떨칠 것이니 실수 없이 그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목은 물론이요 내 놈을 숨겨주었던 그 계집의 목숨까지 온전치 못할 줄 알아라. 조관웅은 서윤의 어깨를 으스대며 두드리고 나갔지만 서윤은 그가 만진 자리에 소름이 돋아 옷깃을 털어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조관웅이 사라지자 서윤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는 붓을 다시 잡았으나 이번에는 먹물이 아닌 핏물을 찍는 심정으로 획을 그어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별채 주변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감시병들의 졸음 섞인 코골이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서윤은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틀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며칠 전 감옥에서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었던 젊은 포졸이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서둘러 읽으십시오. 그 아이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어미도 지난 화재 때 변을 당했습니다. 선비님과 그 아이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포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윤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의 감사를 표했다. 포졸이 사라진 후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는데 거기에는 서툰 글씨체로 쓴 글자 대신 수치로 그린 기묘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갈라진 땅, 무너지는 돌탑,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산의 모습. 그것은 달래가 보낸 경고장, 아니 땅이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포졸의 도움을 받아 감시의 눈을 피해 별채 뒤편의 낡은 창고로 숨어들었는데 그곳에는 달래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 더욱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달래는 서윤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렸다. 선비님, 시간이 없어요. 땅이 울고 있어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에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달래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귀를 대고 서윤에게도 들어보라는 듯 손짓했다. 서윤이 바닥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으나 곧이어 땅 밑 깊은 곳에서 득, 드득 하며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불길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저들이 짓고 있는 누각의 주춧돌이 산의 맥을 끊어버렸어요. 그 아래 흐르던 지하수가 갈 곳을 잃고 흙을 녹이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예요. 큰 소리가 나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달래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끔찍했다. 조관웅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쌓아 올린 돌탑이 오히려 자신을 집어삼킬 무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이 소녀만이 알고 있었다. 서윤은 달래를 일으켜 세우며 결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붕괴가 언제 일어날 것 같느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겠느냐? 달래는 잠시 눈을 감고 땅의 맥박을 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흘 뒤 해가 중천에 뜨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발을 구를 때, 그때가 한계예요. 땅이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입을 벌릴 거예요. 사흘 뒤라면 바로 조관웅의 생신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릴 그 시각이 바로 재앙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계획이 있었다. 그는 달래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다. 알겠다. 네가 들은 그 소리, 내가
그림으로 그려내마. 놈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진실을 놈들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에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서유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달래에게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대피시킬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윤은 다시 화려한 감옥으로 돌아와 붓을 들었다. 이제부터 서윤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암호이자 시한폭탄과도 같은 무기였다. 그는 태평성대 타이핑 성다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겉보기에는 웅장한 기와집과 흐드러지게 핀 꽃, 그리고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점들이 숨어 있었으니 화려한 기와 지붕의 처마 끝은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휘어져 있었고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그는 먹물에 특수한 안료를 섞어 사용했는데 이것은 물이 닿으면 색이 번지거나 사라지면서 숨겨진 형상이 드러나는 비기 미지였다. 그는 그림의 가장 밑바닥, 즉 땅을 표현한 부분에 짙은 먹으로 거대한 구멍을 그려 넣고 그 위에 덧칠을 하여 평범한 흙바닥처럼 보이게 위장했다. 이것은 조관웅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그림에 술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할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그림의 중앙에는 조관웅이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호령하는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 서유는 그의 눈동자를 아주 기묘하게 묘사했다. 언뜻 보면 위험 있는 눈빛이었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겁에 질려 허공을 응시하는 죽은 자의 동공처럼 보이도록 명암을 조절했다. 그리고 그 뒤편 병풍에는 산수화를 그려 넣는 척하면서 산맥의 흐름을 끊어놓고 물길이 역류하는 흉한 형상을 교묘하게 배치했다. 붓질 한 번에 증오를 담고 붓질 두 번에 백성들의 원망을 담아 서유는 먹물 속에 칼을 숨기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그림에 몰두했는데 조관웅이 와서 볼 때마다 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내 위험이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식한 탐관오리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색채와 웅장한 규모만 보일 뿐 그 안에 숨겨진 멸망의 전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서유는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리며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일 테니라고 중얼거렸다. 잔치를 하루 앞둔 밤, 그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화재 화가의 서명과 시를 적어 넣었는데 그는 평범한 축시처럼 보이는 글귀 속에 파자, 글자를 깨뜨려 숨은 뜻을 넣는 것들을 이용하여 저주를 심었다. 높은 누각에 달이 차오르니 그림자 또한 길어지네. 돌이 울어 산이 무너지면 시쿠삼뻥, 헛된 꿈은 흙으로 돌아가리. 얼핏 보면 풍류를 읊는 시 같았으나 석곡산붕돌이 울어 산이 무너짐이라는 구절은 달래가 말해준 땅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 붓을 내려놓은 서윤의 손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퀭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달래야, 준비는 되었느냐. 나는 내 몫을 다하였다. 같은 시각 달래는 마을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일 잔치에 절대 가지 말 것을, 그리고 정오가 되기 전에 짐을 싸서 마을 밖으로 대피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반신반의했지만 지난번 화재 때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아 피해를 입었던 몇몇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짜라네. 저 아이 눈을 보게.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져나갔고 밤의 어둠 속에서 은밀한 짐 챙기기가 시작되었다. 달래는 흙바닥에 앉아 마지막으로 땅의 소리를 확인했다. 땅속의 신음소리는 이제 비명이 되어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듯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일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달래는 주먹을 꽉 쥐며 저 멀리 불이 켜진 조관웅의 별채를 노려보았다. 화려한 등불 아래 감춰진 썩은 뿌리가 뽑혀나가는 순간을 그녀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었다. 그렇게 폭풍전야의 밤은 무겁고도 길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짓누르는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덥고 습한 공기는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나 조관웅의 신축 별채 마당은 화려한 오색 등불과 비단 휘장으로 치장되어 있어 마치 별천지와도 같았다. 전국 각지에서 초대받은 고관대작들과 지방의 토호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드름 피우는 발걸음마다 바닥에 깔린 비단 융단이 신음하듯 눌렸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의 화려한 춤사위와 악공들의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으나 그것은 다가올 파멸을 앞둔 마지막 축제와도 같이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조관웅은 호피가 깔린 상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기름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으며 만족스러운 듯 연신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리라는 오만한 확신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나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다. 모두 술잔을 높이 들어라. 그의 호령에 수십 개의 술잔이 허공으로 치솟았고 나으리의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라는 아부 섞인 함성이 마당을 가득 메웠으나 그 소리는 어쩐지 땅 밑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서유는 마당 한 구석 그림이 가려진 거대한 병풍 옆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의 옷차림은 정갈했으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꽉 쥔 두 주먹은 옷소매 안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내리꽂히는 햇살 한 줄기가 마치 심판의 칼날처럼 보였고 발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미세한 진동은 달래가 말했던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달래야, 너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냐? 서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시선을 돌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대문과 살벌한 경비를 서고 있는 무관들의 번뜩이는 창날뿐이었다. 그때 술기운이 오른 조관웅이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키고는 서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할 시간이다. 천하의 명필이라 불리는 저 화국놈이 나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렸다는 그림을 가져오너라. 내 이 그림을 보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점쳐볼 테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병풍 앞으로 걸어나갔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덮고 있던 붉은 천을 걷어내자 가로 세로 10척에 달하는 거대한 그림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오 하는 탄성이 좌중에서 터져 나왔으니 그림 속 풍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웅장하게 솟은 누각과 그 아래 흐르는 맑은 강물, 그리고 만발한 복사꽃 사이로 춤추는 학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마치 무릉도원을 옮겨놓은 듯했다. 조관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와 연신 감탄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다. 과연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처음 보노라. 내 위엄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서유는 고개를 숙인 채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평성대 타이핑 성다 하오입니다. 하오나 이 그림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사옵니다. 서윤의 말에 조관웅이 의아한 듯 되물었다. 완성되지 않았다니? 내 눈에는 흠잡을 데가 없거늘. 서윤은 조용히 옆에 놓인 술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그림은 물을 만나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비와 미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직접 죽절을 뿌려주시면 하늘이 내린 계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조관웅은 그 말이 펑 마음에 들었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술병을 받아들었다. 허허, 신통방통한 재주로구나. 그래, 내 기꺼이 이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마. 그는 술병을 높이 쳐들고 그림의 한가운데 자신이 그려진 누각 부분을 향해 거침없이 술을 뿌렸다. 투명한 액체가 화선지를 적시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림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으나 곧이어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술에 젖은 먹물이 번지면서 화려했던 단청과 기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검은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복사꽃은 붉은 핏자국으로 변했고 평화롭게 날던 학들은 날개가 꺾인 까마귀 떼처럼 흉물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조관웅이 호령하던 그 웅장한 누각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그 자리에 시커먼 구멍, 즉 땅이 꺼진 싱크홀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 구멍 속에는 아기처럼 입을 벌린 뱀들과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으니 그것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생지옥도, 성디옥도였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조관웅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흑빛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그림 속의 자신은 화려한 관복 대신 흙구덩이에 처박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조관웅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내 이놈, 감히 내 생신 잔치에 저주를 퍼부어? 이것이 내 놈이 말한 찬란한 미래더냐. 그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똑바로 조관웅을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의 진실입니다. 화려한 껍데기 아래 썩어 문드러진 당신의 욕망이 불러온 결말이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조관웅의 심장을 찔렀다. 여봐라, 저 미친 화쟁이 놈을 당장 쳐 죽여라. 내 손으로 저놈의 목을 베어 술잔에 담을 것이다. 조관웅의 명령에 무관들이 창을 겨누며 서윤을 포위에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안 돼요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담장 밖에서 들려왔다. 달래였다. 그녀는 경비병들의 재질을 뚫고 아니 뚫었다기보다는 무너지는 담벼락 틈으로 기어들어와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도깨비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피하세요. 당장 피하세요. 땅이 입을 벌립니다. 달래가 바닥을 치며 절규함과 동시에 그림 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현실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쿠구구구, 발밑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진동은 이제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어 고막을 찢어놓을 듯 눌려 퍼졌다. 잘 차려진 잔치상이 춤을 추듯 들썩이더니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고 화려한 등불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내렸다.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뒹굴며 비명을 질렀으나 그 비명조차 대지의 포효 앞에서는 모기 소리에 불과했다. 쩍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조관웅이 서 있던 별채의 정중앙, 서윤이 그림에서 검게 칠했던 바로
그 지점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단단해 보이던 화강암 바닥이 마치 젖은 과자 부스러기처럼 바스라지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지하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흙냄새와 지하수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검은 아가리는 순식간에 마당의 절반을 집어삼켰다. 으악, 사람 살려. 도망치려던 고관들과 아첨꾼들이 서로 뒤엉켜 넘어지며 갈라진 틈 사이로 빨려 들어갔고 화려했던 비단옷들은 흙탕물에 뒤범벅이 되어 볼품없이 구겨졌다. 조관웅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기둥을 끌어안고 매달렸으나 그 기둥마저도 이미 뿌리가 뽑혀 기울어가고 있었다. 내 돈, 내 집,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는 살려달라는 말 대신 자신의 재물을 부르짖으며 발버둥 쳤으나 탐욕의 무게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서유는 혼란 속에서 달래의 손을 낚아채고 안전한 집안이 있는 담장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림을 그릴 때 이미 어느 쪽이 무너질지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움직임이었다. 두 사람은 담장 위에 위태롭게 서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옥도를 내려다보았다. 조관웅은 기둥에 매달린 채 서윤을 올려다보며 악을 썼다. 내 이놈, 나를 구해라.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어서 손을 내밀란 말이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뒤집혀 있었다. 서윤은 그를 내려다보며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무시했던 그 땅입니다. 땅에게 자비를 구하십시오. 서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차 붕괴가 시작되었다. 조관웅이 매달려 있던 기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그는 끔찍한 단말마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가 입고 있던 붉은 관복이 마치 지는 꽃잎처럼 허공에서 나풀거리다. 시커먼 흙구덩이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서윤이 그렸던 그림의 마지막 장면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무너져 내린 별채 위로 뿌연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한동안 굉음과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굉음이 잦아들고 먼지가 가라앉아 드러난 현장은 참혹했다. 조관웅이 자랑하던 으리으리한 별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웅덩이만이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떨고 있었고 웅덩이 가장자리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자네들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달래가 미리 경고하여 대피했던 마을. 사람들의 허름한 초가집들은 붕괴의 경계선 바로 바깥에 있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땅은 탐욕으로 무겁게 짓눌린 곳만을 정확하게 삼켜버리고 가볍고 순수한 것들은 남겨둔 것이었다. 서윤과 달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윤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으나 붓털은 다 빠지고 배만 남아 있었다. 달래의 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땅의 비명을 들은 탓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달래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물었다. 끝난 것이냐? 달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땅이 이제야 편안히 숨을 쉬어요.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대지는 더 이상의 진동 없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은 무너진 웅덩이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재앙은 끝났고 심판은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다시 피어날 생명뿐이었다. 서유는 앙상하게 남은 붓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역할은 예언하고 경고하는 것까지였으므로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백지가 필요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가 아닌 흙냄새 나는 따뜻한 미래를 그릴 백지가